경종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원자로 책봉됩니다. 이 경종의 원자 책봉은 당시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희빈은 후궁이었고 숙종에게는 왕비인 인현왕후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당시 23살로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후궁 소생의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후계자로 책봉한 겁니다.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경종이 원자로 책봉되고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여인이 궁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바로 당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였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궁에서 내쫓기 위해 무려 3년 전 얘기를 들춰냅니다. 인현왕후가 3년 전 숙종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꿈을 꿨는데 선왕과 선대비가 나와서 장희빈에게는 아들 복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장희빈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니 나라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희빈의 아들이 떡하니 태어났잖아요. 숙종은 인현왕후가 그런 꿈을 꿨던 이유, 이건 인현왕후가 왕의 총애를 받는 장희빈을 오랫동안 투기, 즉 질투했다는 이유로 인현왕후를 궁 밖으로 내쫓은 겁니다. 인현왕후가 패비가 되어 쫓겨나면서 중전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공석이 된 이 중전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름 아닌 장희빈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궁에서 쫓겨나고 단 4일 만에 경종의 친모 장희빈은 중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경종 덕분에 장희빈의 신분 역시 급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장희빈도 아들 경종을 보면서 내 아들 덕분에 내 인생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모에게 큰 기쁨을 안기며 태어난 경종. 경종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조선 왕실의 대를 이을 원자에 책봉된 데 이어 3살이 되던 1690년은 세자로 책봉되기까지 합니다. 신하들이 벌써 세자로 책봉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라고 반발했지만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하는 숙종. 이번에도 의견 굽히지 않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한마디로 경종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되는 건 나누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종이 7살이 되던 1694년 걱정이라고는 없을 것 같던 경종의 삶을 세차게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우라. 경종의 아버지 숙종이 장희빈을 다시 후궁으로 안동시킨 겁니다. 갑술환국. 1694년 갑술년에 일어난 환국. 영관님, 이 갑술환국 이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죠. 네, 당시는 조정이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희빈이 중전이 되면서 그녀를 지지하던 남인의 힘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러자 숙종은 환국을 통해서 다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맞아. 갑술환국 이후 남인의 힘은 크게 줄어들었고 반대로 인현왕후를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 다시 조정에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친모 장희빈의 달라진 위치만큼 경종의 인생도 180도 뒤바뀌고 맙니다. 환국을 통해 궁 밖으로 쫓겨났던 인현왕후는 중전에 다시 책봉됩니다. 원래 후궁 소생의 원자와 세자는 중전의 아들로 입적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자였던 경종도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인현왕후의 인현왕후 아들. 아들. 그렇죠. 인현왕후의 아들이 된 거였습니다. 친모 장희빈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어마마마라고 부르는 대상이 인현왕후로 바뀐 것이죠. 서로 죽고 못 살던 아버지 숙종과 어머니 장희빈의 사이가 냉랭해진 걸 보면서 7살 어린 경종은 무척 어리둥절했겠죠. 하지만 경종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년 만에 궁으로 돌아온 인현왕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종은 쭈뼛쭈뼛 어색하게 새어머니 인현왕후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자, 과연 경종, 인현왕후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인현왕후를 섬기심에 자애와 효도에 틈이 없었다. 경종은 다시 궁으로 돌아온 새어머니 인현왕후에게 세자로서 예를 다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총명했던 세자 경종은요,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 숙종이 흡족해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알았어요. 있었던 거예요. 되게 총명한 맞아요. 아이였으니까. 자, 그렇다면 5년 만에 어렵게 궁으로 돌아온 인현왕후는 원수나 다름없는 장희빈의 아들,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왕세자를 자기 소생처럼 어루만져 사랑하였다. 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7살 어린 세자가 자신을 챙기는 모습이 기특했을까요? 인현왕후는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자신이 낳은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인현왕후를 보면서 경종의 마음도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궁궐에서 바락바락 악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아들이 세자이니 절을 받아야겠다. 고함 소리는 다름 아닌 경종의 친모 장희빈이 난동을 부리는 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이상이죠. 자신이 세자의 친모이니 인현왕후가 나에게 와서 예를 갖춰 절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억지 쓰는 거예요. 장희빈은 인현왕후가 돌아와 자신의 중전자를 빼앗은 것도 분한데 내 아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언짢았나 봅니다. 이때 장희빈이 믿을 구석이라곤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왕실의 핏줄 경종뿐이잖아요. 세자의 친모임을 내세우며 짐을 얹어주는 어머니 장희빈 때문에 아이고 경종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아이고야. 게다가요, 이맘때쯤 조선 조정에서 당시 세자였던 경종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뜻밖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은 연인군이 어떻습니까? 경종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다른 세자를 세우자는 겁니다. 경종의 자리를 위협하는 연인군은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었죠. 숙종이 또 다른 여인에게 빠지게 되거든요. 바로 연인군의 어머니였던 숙빈 최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인군은 경종보다 6살 어린 이복 동생이었던 겁니다. 왕실에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나면서 세자 자리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후계자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싸운 두 판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연인군을 지지하는 파 노론, 그리고 경종을 지지하는 파 소론, 소론. 이렇게 나뉜 겁니다. 자, 이 노론과 소론의 뿌리는요, 바로 이 세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인. 갑술왕국 이후에 장희빈을 지지하던 남인 세력은 크게 힘을 잃었고요.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서인이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서인 세력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경종의 아버지 숙종은 어떤 사람이죠? 애정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굴지만 한번 마음이 식으면 휙 돌아서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숙종의 성격이라면 언제고 세자를
단숨에 바꿀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와. 그래서 노론은 일찌감치 연인군의 편에 서서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 소론은 정통성을 가진 세자를 입맛에 따라 바꾸는 건 말이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당시 조선 조정은 노론과 소론 중 어느 쪽이 장악하고 있었을까요? 노론. 네, 맞습니다. 바로 노론입니다. 노론은요, 당시 세자였던 경종을 몰아내기 위해서 호시탐탐 경종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많은 궁궐에서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1701년 8월 왕실을 슬픔에 빠뜨린 일이 생깁니다. 뭐지? 왕 비민 씨가 창경궁의 경춘전에서 승하하였다. 경종의 새 어머니이자 중전 인현 왕후가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자신을 아껴주던 새어머니 인현 왕후의 죽음에 경종도 무척이나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인현 왕후가 사망하고 한 달 뒤 경종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종의 친모 장희빈의 처소 병풍 뒤에서 발견된 어떤 물건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에서 발견된 물건은 다름 아닌 누군가의 초상화였습니다. 발견된 초상화는 날카로운 화살에 꿰뚫려 처참한 모습이었죠. 경종의 친모 장희빈이 인현 왕후를 저주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당시 세자였던 경종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사태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와. 그리고 1701년 10월 궁안에 지엄한 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장희빈을 자진하게 하라. 한마디로 경종의 아버지 숙종이 어머니 장희빈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진하라는 숙종의 명령, 장희빈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왕의 명령인데요. 받아들여야죠. 인현 왕후전에 따르면 숙종의 명을 전하러 온 궁녀에게 경종의 친모 장희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민 씨가 명이 짧아 죽은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훗날 세자에게 살기를 바라느냐? 장희빈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버지 숙종이 어머니 장희빈에게 자진하라고 한 소식을 듣게 된 경종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궁문 앞에 거적을 깔고 납작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자 경종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자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을 살리기 위해 작심한 듯 글을 올립니다. 신의 어머니가 그릇된 일을 하는데 신이 알지 못할 리 없으니 함께 죽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끝내 사사됩니다. 한창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나이에 경종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는 충격적 상황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거죠. 그런데
경종의 서러운 처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숙종이 세자 경종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자가 조금이라도 주상의 뜻에 어긋나면 문득 장 씨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누구의 자식인데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하면서 반드시 성난 목소리로 엄히 꾸짖었다. 숙종은 경종이 조금만 잘못을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인고 라면서 혀를 끌끌 찼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세자로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면서 씁쓸한 마음을 삼켜야 했을 겁니다. 와. 자, 이 무렵 경종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세자가 어머니의 변고를 당한 뒤부터는 근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점점 심해지더니 잠을 자는 것도 처음과 같지 못했다. 야사인 대사편년에 따르면 장희빈이 사망한 뒤 경종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벽을 보면서 혼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대화를 하거나 한밤에 궁궐을 돌아다니면서 방황했다고도 합니다. 세자의 자리는 위협받고 친모 장희빈은 사사된 상황. 경종은 심신이 크게 허약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세자 경종이 30살이 되던 1717년 7월 19일 경종의 귀에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좌의정만 홀로 들어오라. 경종을 쫓아내고 연인군을 세자로 세우려고 했던 노론, 바로 그 노론의 우두머리 이이명이 숙종과 독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은 세자 경종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왕세자는 국정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세자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하라는 명을 내린 겁니다. 경종은 혹시 대리청정 중 꼬투리를 잡아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연구관님, 숙종이 정말 경종을 내쫓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숙종이 노론의 영수 이이명과 밀담을 나눈 일을 정유 독대라고 합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숙종실록을 보면 미안스러운 하교가 많이 있었다. 왕은 세자가 더 착하기를 책망한다는 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미뤄볼 때 대리청정을 명령할 당시 숙종이 경종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건 사실로 생각됩니다. 또 숙종의 성격상 눈밖에 한 번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대리청정을 시켜보고 세자가 제 역할을 못하면 정말 교체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갑작스러운 대리청정 소식에 세자 경종을 지지하던 소론도 쌍수 들고 반대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소론의 우두머리였던 83세 고령의 윤지환이라는 인물이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곧장 궁으로 달려왔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요, 병든 몸으로 관까지 짊어지고 와서 상소를 올립니다. 세자 경종과 소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숙종은 자신 고집대로 그냥 끝내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경종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대리청정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험대에 올라선 이 경종, 이 대리청정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자, 경종의 대리청정이 어땠는지 기록을 한번 보시죠. 여러 업무를 재결하는 것이 모두 사리에 합당했으며 이를 당하면 모두 위에 품한 뒤에 행해서 감히 마음대로 독단하지 않음을 보였다.
연구관님, 경종이 좀 힘든 상황에서도 대리청정을 잘 해낸 것 같은데요? 네, 경종은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세자에 책봉됐는데 어릴 때부터 경종은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낮췄잖아요. 그런데 대리청정을 하고부터는 말수를 더욱 잃어갔다고 합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걸 일찍 깨달은 거죠. 경종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번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자, 그러자 노론의 입장이 무척이나 난처해집니다. 경종이 모든 일에 숙종과 신하들의 조언을 구하니 도무지 경종의 잘못을 찾아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720년 6월 8일 3년간 이어져온 경종의 대리청정이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숙종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재위 46년 만에 병환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자, 이후 세자였던 경종은 무려 30년 조선 왕실의 최장기 세자 기록을 세우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33살이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됐으니 눈치 보고 움츠려 지내던 과거는 잊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종이 즉위하고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날 경종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한 통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생모의 자코를 바로 잡으시옵소서. 경종의 친모 장희빈은 죄인 신분으로 지금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자코인 희빈 대신 그냥 장씨라고 불렸거든요. 이제 경종이 왕이 됐으니까 자신의 어머니 호칭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상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 경종은 친모 장희빈의 호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상소를 올린 이 유생에게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전까지 이 조정을 꽉 쥐고 있던 세력 누구라고 그랬죠? 노론. 그렇죠. 노론. 실세예요, 실세. 지금 노론이. 네. 노론 측은요, 이때다 싶어 상소를 올린 유생 조중우를 비난합니다. 선왕의 시신이 채 식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음흉한 속셈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숙종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선왕 숙종의 엄중한 처분을 욕보이고 장희빈의 자코 회복을 함부로 입에 올린 유생 조종을 강력하게 규탄한 겁니다. 경종은 이 상소를 덜컥 받아들였다가 자신을 줄곧 반대해온 노론에게 공격을 당할까 봐 몸을 사린 거죠. 결국 조종우는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던 유생마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경종. 이때 경종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이제 왕이 됐고 하는데 왜 경종은 아직 이렇게 힘이 없어요? 네, 숙종의 뒤를 이어서 경종이 왕이 되긴 했지만 당시는 비변사, 육조, 삼사, 성균관 등을 모두 노론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을 제외한 주요 자리를 대부분 노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들을 한꺼번에 내쫓기도 어려운 게 숙종이 붕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하들까지 대거 교체하면 조정이 또 한 번 흔들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론이 득세하고 있는 조선 조정에서 경종은 왕이 됐지만 아무런 힘이 없었던 거예요. 경종의 신세는 그야말로 반쪽짜리와 허수아비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노론 세력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하던 경종에게 또 한 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